네, 세미 아나운서의 야무진 장정리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7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긴축 완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 오후 들어서는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외국인들 순매수 유입됐습니다. 자, 2시간 후 열리는 우리장 어떤 이슈들 집중을 해서 대비를 해야 할지 개장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함께 준비를 해봐 주시죠.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영업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호재 목말랐던 이 배터리 섹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속도 붙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관련해서 꿈의 배터리 전고체 지금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3종을 이제 기술 개발하겠다 해서 이제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왔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172억 원을 2차 전지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일단 이 투자를 진행하는 그 주체가 그 대상이 전고체 배터리, 리튬 황 배터리, 리튬 메탈 전지가 선정되었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밀도 높이고 화재 위험을 줄여드는 차 세대 이제 배터리로 잘 알려져 있고 리튬 황 배터리는 양극재 리튬 대신 황을 좀 이용하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고 도심항공용 초경량 리튬 황 전지를 이번에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리튬 메탈 전지는 음극재의 기존의 흑연 대신 리튬이 함유된 금속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게 보니까 그 차세대 배터리 대부분에서 이러한 음극재의 이런 리튬 포함 금속을 사용하는 걸 보여서 이것도 상당히 좀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는 이번 예타 통과가 배터리 분야에서는 13년 만에 통과된 것이라고 해서 좀 의미를 둔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 주도로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정부가 좀 앞장선 만큼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기도 기존에는 2025년에서 2030년 사이 요 정도쯤에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조금 일찍 앞당겨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고체 리튬 황 그리고 리튬 메탈 전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서 이번 예타의 그 중요성, 의미를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부 주도에서 기술에 어떻게 보면은 가진 기초 기술에 대한 탄탄한 생태계 이렇게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이 소식 자체가 굉장히 이 2차 전지주 투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 차세대, 이런 얘기 참 좋죠. 근데 차세대라는 것은 미래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기간은 좀 짧아질 수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부분들은 다분히 시장이 이제 올라서면서 여러 가지 테마가 이제 선순환된 건데 간밤에 보면 국제 수익률도 반등이 나오면서 테마 시세가 조금은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현혹되기 쉬운 말들이 차세대, 정부 주도, 회사분 특별 분양, 이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약간은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실체가 아직 없다. 그리고 아직은 차세대 아직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저도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좀 보고 답습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그런 테마성 재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올해 초에도 이 한국 정부 전기연구원에서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발표했을 때도 그때 그 구간에서도 상당히 그 전고체 배터리들 관련주들이 상당히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는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제 주가가 매우 강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실 말씀하신 것대로 일단 이게 시작점이 내년이고 또 마지막에 5년 동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용화 시점에 관해서 전망이 바뀐 건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관련 종목들이 올해 지금 고점 대비 제가 어제 보니까 75%까지 하락한 종목들도 있고 뭐 최소 뭐 50%는 지금 다 하락한 상태에서 강한 장대 양봉을 나타내는 거래량 수반되는 좀 거래가 나왔다는 관계로 일단은 추가 가능성은 좀 열어두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움직이기가 편한 게 이제 아무래도 적은 돈으로 큰 움직임을 보이는 시가총액이 작은 순으로 아마 대장주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참고하실 점은 과거 이제 올해 상반기처럼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았고 업황도 상당히 좋았고 실적도 정말 좋게 성장하는 구간이 지금은 아니라는 점을 좀 네네.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나타난 주가 흐름보다는 약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테마주로서의 접근밖에는 좀 접근할 만한 네네. 전략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서 일단 대장주가 어떤 것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대장주를 보시면서 주변주들을 좀 매매하는 전략을 좀 하시면 좋고 보수적 투자자라면 그냥 저는 관망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님께서는 추가 상승분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셨는데 어제 좀 늦게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AMPC 수의 그 공유를 압박당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는 LG 엔솔과 GM 쪽 얘기거든요. GM 쪽에서 지금 AMPC에 받는 세공제 보조금을 절반 이상 달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딱 타이틀만 봤을 때는 정말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이런 혜택도 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분 참여를 했던 이제 50%의 지분을 참여했던 GM이 네. 이익 공유에서 그보다 조금 더 요구했다라는 수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뭐 일으킨다라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악재로서의 어떤 재료는 뭐 조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조금 좀 고려를 하겠지만 네. 이것이 아직 구체적이지도 않고 어떤 특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너무 또 이것만 믿고 뭐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이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소식들도 저희가 그냥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 소식들 적잖게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범한 퓨어셀이 수소 연료전지 국내 최초의 발전 효율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삼성물산에서는 김천에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나온 소식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 어떻게 투심 좀 자극할 수 있을까요? 투심을 뭐 확실하게 자극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주들의 주가 수준이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좀 노출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좀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만한 재료는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범한 퓨어셀 그 두산이 각각 그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했던 내용인데 이 두 개 회사 모두 기존에는 이제 천연가스를 수소로 이제 개질 뭐 리포밍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거를 연료 전지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그것이 아니라 순수 수소를 연료로 투입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효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수소 연료 전지를 지금 개발했다라는 것이고요. 삼성물산은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건설해서 2025년 초에는 생산을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린 수소는 이제 오로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그 수소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수소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수단 중에서 가장 좀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되는 그런 원료인데 일단 이동과 저장이 상대적으로 좀 간편하고 전력 생산 자체도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에서 사실 탄소 중립 시대에는 가장 각광받는 에너지원이다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근데 국내 산업은 사실 초반에는 상당히 앞서 나가는 것으로 좀 보였지만 주도권을 현재는 좀 뺏겼다라는 평이 대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수소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뭐 글로벌하게는 사실 뭐 높은 발전 단가가 좀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인프라가 좀 부족했다라는 점도 있는데 네네. 여기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몇 년간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단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보면은 그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는 발전 단가가 좀 비싸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인데 일단 기술 발달로 화석 원료와 어떤 단가가 동일해지는 그리드 패리티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한 2026년 정도가 돼서 네. 사실 그 이후에만 좀 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섹터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서 지금은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벤트 쪽으로 집중하시면서 좀 접근해야 되는 아직은 조금 성장성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나오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점이 아주 추가적으로 확장성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미국 대선이 네. 내년 뭐 11월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도 네. 지금 수소 쪽에 상당히 눌려 있는 지금 주가들 이것의 반등을 추세적으로 올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인프라가 깔리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만 뭐 한 가지 희망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워낙 또 이제 배제되었었던 섹터나 테마였고 그리고 아까 이제 자막에도 나갔지만 공화당에서도 좀 수소 산업 인프라에 관심이 있다 보면 이 뭐 대선 구도에서 여러 가지 뭐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얘기했을 때 수소가 일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내년에도 이제 하나의 테마군으로서는 형성이 될 가능성은 계속 있는 것 같지만 뭐 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깔리고 실제 발전 단가가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핫해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패러티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깔아도 이제 수익성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인데 아직은 발전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유가가 오히려 여기서 굉장히 많이 치고 나가면서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에 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은 좀 그냥 단기 테마가 계속 반복되는 현상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센터님 말씀을 주셨고 또 이사님께서 투자 전략 앞서서 말씀 주셨습니다. 다분히 그 이벤트 관점으로 또 정책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미리 이렇게 공부를 좀 해놓을 만한 종목 있을까요? 글쎄 종목은 저도 쭉 어제 리포트를 조금씩 다 봤는데 다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뭐 조산 퓨어셀이라든지 범한 뭐 퓨어셀 그다음에 여기에 뭐 비나텍 요 정도가 좀 관심권에 두고 좀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소 산업 이제 이벤트 관련해서 사실 그 세계 최대 그 전자제품 박람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는 CES 2024에서 다수의 수소 기업이 좀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혁신상을 수상하는 기업이 너무 많아서 이게 부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수소가 다시 조금 더 재관심을 받을 수 있는 조그마한 계기는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이제 대선에서 공화당도 이제 사실 그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그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그런 약간 찬성이라는 네.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만일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신재생 에너지와는 달리 수소는 좀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내년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또 이제 주가 수준도 보면 네. 사실 주가도 거의 아까 처음에 우리가 다뤘던 그 2차 전지 그 전고체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거의 반토막된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보면 거래를 조금 수반하면서 다시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좀 재관심이 나타나는 중이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전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조선업도 수소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수소를 운반하거나 뭐 저장 뭐 이동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로 이게 변환되는 네. 형태로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그런 선박 수요가 결국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암모니아 수송선은 기존 LPG 건조선과 건조 방식 비슷해서 이 부분 1위 건조시 중에 있는 현대중공업을 좀 주목하실 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에서 이번에 암모니아 선수주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던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자, 수소 장기적으로는 갈 길은 정해져 있고 이벤트 관련해서 또 1월 중순에 CES 관련한 소식도 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준비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글로벌 이슈픽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던 UAW에서 지금 현대차, 테슬라 노조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한번 좀 짚어보죠.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벤트적으로 이게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사실 테슬라에서 올해 초에 이제 노조를 하려는 직원을 해고했고 이게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테슬라 손을 들어주자 바로 그 다음 날 테슬라의 노조를 만들 것으로 전쟁을 선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테슬라의 분장에서 보복성이라는 점에서 시장은 크게 우려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어제 좀 빠졌고 오늘 소폭 빠졌는데 이것이 꼭 이것 때문이라고는 또 단정짓기는 또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완성차 업체 GM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노조 파업과 어떤 전기차 그런 투자에 대한 지연 보상에 대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런 것을 본다면 단기적으로 사실 지금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어떤 고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하방은 좀 견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연말까지는 최소한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유 관점 말씀을 주셨고요. 이익 성장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겠지만 자동차요? 예. 그러니까 피카운 돌리 때문에 올해 조금 생각보다 못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내년에는 어쨌든 이익이 올해보다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피카운 때문에 고스란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라서 이익이 하락하더라도 주가가 빠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우리나라 자동차 아니면 글로벌 자동차가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레거시 업체들은 좀 방어적인 성격의 어떤 종목이 돼버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사님하고 그러니까 같은 궤를 하는 게 수출주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게 완성차이지 않겠냐 이런 이슈에서도 상당히 좀 자유로울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주셨던 방어 성장주에 해당할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성장주는 아니다 보니까 성장주도 될 수 있겠네요. 방어 성장주 자동차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말까지 홀딩 말씀을 주셨고 또 방어 성장주까지 이야기가 나온 만큼 한번 현대차 그룹의 앞으로의 실적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챙겨주신 우리 이사님 김영재 이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